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2024 드론쇼 코리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우리 군이 미래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 드론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탄약에만 집중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탄약을 드론에 접목하는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자체가 7m 반경의 성인 제압입니다. 풍사는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매 요청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전 풍산 방산기술연구원의 드론 팀을 맡고 있는 팀장 송이화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송 팀장님 반갑습니다. 마치 정말 전장인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셨어요. 제품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산에서는 지금 현재 드론의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임무 장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풍산하면 탄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탄두나 탄약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개발을 한 드론입니다. 그래서 멀티콥터 형태든 동축반전 로터 형태든 임무에 좀 특화해서 드론에 집중해서 개발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드론 하면 이제 고정익기나 멀티콥터 형태를 많이 보시는데 그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드론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조립 형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시간은 지금 현재 15분 이내로 가능한. 15분 이내로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병력들이 휴대하거나 뭐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15분이면 이거를 바로 운용할 수 있게 하실 수. 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에서는 고정익기나 멀티콥터 형태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륙도 어렵고 기가시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뒤에 지휘소가 있고 후사면에 있는 공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집 형태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중계 드론이 정찰도 하고 지휘도 하는 지휘 드론으로 상공에 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드론들로 한 번에 모든 표적을 제압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임무 특성이 다른 모듈화된 드론들을 동시에 띄워서 네. 하나는 중계 드론으로 쓰고 또 하나는 뭐 자폭이라든지 즉충돌형 공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 부분은 4kg, 임무 장비가 3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무 장비가 정찰 모듈 같은 경우는 1kg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 모듈도 장시간 비행하는 용, 단시간 비행하는 용으로 두 가지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다양한 임무 모듈을 장착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 그다음에 비행 거리 다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지를 밝혀주시는 건 좀 어려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업체 자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군의 그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할당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다 보니 현재는 기본형은 6km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넷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10km, 그러면 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게 되면 더 멀리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어떤 채공 시간? 가장 무거운 임무 장비를 들고 기본형 배터리를 넣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20분이지만 임무 장비가 컨트롤이 되게 되면 30분,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좀 긴 걸 넣게 되면 40분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솔직히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서 다양하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익기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처럼 1시간까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많이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 컨셉 자체는 되게 대대급, 중대급 이런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MCD ES, MCD 7 이런 형태로 계속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급에서 사용할 때에는 MCD 7을 사용하시고 소분대에서 사용할 때는 MCD ES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MID라고 해서 지금 현재 1kg의 드론으로 GPS 통신이 두절된 내부 환경을 계속 정찰하는 자율 비행하는 드론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갱도나 지금 지하철, 역사나 이렇게 재난 지역,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kg의 소형 드론이 자율비행 레벨 4 수준으로 비행하는 드론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다파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연구로 되어 있는데 한 3년 뒤부터는 실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개발 속도가 빠르네요. 오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른 곳에서 준비하기 전에부터 준비가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전이나 우크라이나전 이런 데서 나오기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고요. 탄약에만 집중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탄약을 드론에 접목하는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전쟁이 나고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오고 하면서 공격 드론이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됐지만 저희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다. 실제 실물을 그대로 제작해서 나왔습니다. 임무 장비를 뭘 다냐에 따라서 크기는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터리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드론들은 대부분 공격 드론 하게 되면 탄두하고 드론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 따로 보관이 되고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더 군에서 활용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배터리 여러 개 사서 충전해 놨다가 네. 갈아 껴서 임무 보내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경은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110mm입니다. 10mm. 처음 개발할 때부터 유지 보수나 운영 이런 걸 위해서 모듈화도 했지만 드론을 크게 안 만들고 110mm를 만든 이유는 공용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캐니스터에 넣어서 발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휴대했을 때는 굳이 캐니스터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력으로 이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지상에 놓고 올리거나 핸드로 잡고 올리면 이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캐니스터를 쓰는 이유는 전차나 함정이나 다양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캐니스터 개발을 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드론을 다양한 체계에서 다 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공용화까지 염두했기 때문에 구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표준화된 플랫폼 하나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3년 뒤면 나오겠다는 그 이제 드론이 저거 네, 예, 이거 맞습니다. 네, 저게 비행 총 중량이 1kg입니다. 여기에 라이다, 2호, IR 다 포함이 되어 2호 있습니다. 예, 예. 건물 안에서 자기가 회피 기동도 다 하고 그다음에 안에 지도 자체를 만들고 나와서 사용자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재난 상황이나 이런 구조 상황에서는 네, 되게 맞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재난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구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복귀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도록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임무 장비들 보면 저희가 공격 드론이 아니라 전투 드론, 컴백 드론으로 명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전투 지원 요소이고요. 가운데 세 가지가 공격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격 모듈을 달아서 공격 드론으로 쓰든 전투 지원 요소들을 달아서 전투 지원을 하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해서 전투 드론으로 명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 정찰 모듈이나 조명 모듈 같은 경우는 복귀가 가능한 거고요. 공격 모듈도 성형 파편 고폭 모듈이나 EFP 모듈 같은 경우는 자폭 공격이고요. 투하 공격 모듈 같은 경우는 탄을 투하해서 공격하고 드론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대비 효과를 염두해서 저희가 투하 공격 모듈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보통 우크라이나전이나 이거 보면 RPG-7이나 박격포탄을 막 이렇게 투하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박격포탄 같은 경우는 신관이 해제되는 조건 자체가 드론에서 투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회전이나 아니면 내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관 자체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해제해서 사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추락하면 아군이나 민간이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방지해야 돼서 지금 민군 실용화 연계 사업으로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연구를 하면서 탄약하고 투하 장치 그리고 그런 체계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 4월에 종료가 되는데 거기서 검증된 투하 장치와 탄이 바로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드론 투하의 전용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다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드론이 비행 중에 떨어져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이 대부분 중량이 큰 이제 탄약들을 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드론이 커져야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약을 소형으로 만들면서 고성능이 나오도록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중장갑 차량, 일반 차량, 그리고 밀집 병력까지 한 번에 다 제압이 가능한 탄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목적 고폭탄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실기체로 해서 군 시범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 기보대대에서 네네네. 같이 진행을 했고, 야전 운용 시험까지 했다는 네. 얘기시잖아요. 네. 그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상상만 하다가 눈으로 보면서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는 그걸 모사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바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탄약 같은 경우는 무유도 탄약입니다. 이게 저가형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무유도 탄약을 만들었는데, 이 무유도 탄약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현재 정확도는 150m에서 투하해도 지금 현재 2에서 2.5m 반경에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텐데도 네. 그게 가능한. 바람과 맞바람 받는 상태에서 탄을 투하하게 되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측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투하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여놨습니다. 되게 똑똑한 친구군요, 생각보다. 네. 바람이 지금 현재 7에서 10m/s의 바람이 불어도 충분히 정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도에서 투하를 할 필요성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시선 산 뒤로 갈 때는 산 위로 올라가야 통신이 되기 때문에 산 위로 올려서 투하하는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m도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300m 했을 때도 지금 현재 5m 반경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탄착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탄의 살상 반경이 몇 미터인데요? 목표 자체가 7m 반경의 성인 제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7m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풍사는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연강판 140mm 관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연강판은 210mm, 단갑 판재도 140mm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 오버스펙으로 지금 현재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원래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멀티콥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탄을 투하하면 탄이 나무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일정 시간 이후에 자폭이 되면 파편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무 밑에 숨어있는 병력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공격력은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저 드론의 특징은, 원래 항공기나 이런 전투기 같은 거 보면 복귀할 때 탄약을 버리고 복귀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저가의 탄약을 만들었지만 한 발을 투하하고 운용자가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면서 피해 평가를 하고 재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투하 장치하고 탄 결합체를 장착하고 재공격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야전 운용 평가까지 끝났으면 사실은 이제 구매 요청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소유군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저희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투하 장치하고 탄약 결합체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찰 드론에 언제든지 달아서 공격 드론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정찰용 UAV에도 네, 장착해서 맞습니다. 투하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호버링 상태에서 투하하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 탄착 정확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익이든 다른 드론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진짜 다양한 드론들을 운영자가 직접 하나씩 이렇게 조정 통제를 하는 건지. 개인이 휴대폰 앱으로 저희가 GCS를 넣어줄 거고요. 그럼 휴대폰 앱을 보면서 한 손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드론을 지금 운영할 때에는 이런 개인 휴대에 지금 GCS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군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 4대를 가장 기본 세트로, 그래서 하나는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지휘 드론, 정찰 드론, 나머지 3대는 공격 드론으로 해서 4개가 한 세트로 기본형으로 잡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세트가 많아지는 거는 얼마나 군에서 저희한테 주파수 대역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운영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죠. 인명 중시 사상 때문에 잘못해서 AI로 다른 걸 공격할까 봐 그거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타격하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풍산이 엄청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풍산이 바라보는 미래 전장 모습들 공격 드론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장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떤 공격을 할지가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에서 로드맵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최종 골로 보고 있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모든 드론을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전장을 손쉽게 운영한다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디오라마에 표현이 됐었고 그 디오라마대로 저희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방기술품질원 다리골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 2팀장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저는 처음 와보는데 네. 다리골 시험장이 어떤 곳인지도 좀. 다리골 시험장은 2015년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리골 시험장 안에는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직사 시험장, 네.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는 지상연소 시험장, 그리고 방탄 시험장, 그렇게 3개의 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지금은 155mm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구경의 화포들도 여기서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쪽 직사 시험장에서는 30mm 차륜형 대공포 같은 포신, 40mm 한포, 네. 그리고 K1 전차의 포신, 오늘 시험하게 되는 155mm 자주포 포신까지 다양한 종류의 포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시험할 시험은 K9 포신에 대한 수명 증대를 위해서 기술 시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탄을 사격을 해서 포신 내 내경이 어떻게 마모가 되는지, 포신에 대한 수명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포를 계속 쏘면서 하신다는 거죠? 포탄을 계속 주기적인 간격을 두고 네. 포신에 무리를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측정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포신에 대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에 대한 포구 속도, 그리고 포신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그 2가지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죠? 탄의 포구 속도와 압력이 포신에 미치는 힘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야전에서 K9 자주포를 쏘면 그때 쏘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포구 속도와 동일한 압력을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지 그걸 확인해야 나중에 실제로 이 포신이 나갔을 때도 이거 정말 포신이 더 내구도가 강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또. 네네. 그래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현재까지 약 5개월 정도 시험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요. 네. 이 포신에 대한 지금 그런 내구도 테스트를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서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기술 시험에 적용되는 탄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험을 안전하게 또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획득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 시험에서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 세 글자에 딱 방점이 찍히네요. 신뢰성이 있게. 예. 그 신뢰성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측정 장비의 정확도, 정밀도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의 노하우 이런 것들도 좀 묻어놔야겠어요. 아무래도 측정하는 데는 측정자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자의 오차를 일단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죠. 기본적인 포구 속도 측정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게이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마모나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게이지를 정확하게 조립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준비 단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병을 군으로 갔다 온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약이 온도와 습도에 엄청 민감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추진 장약은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포구 속도가 또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온도가 높은 여름 날씨에는 포구 속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전에는 추진 장약을 21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24시간 이상 온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게 또 까다로우시겠군요. 아까 이제 포구 속도를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들인지 혹시 이렇게 찝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도플러 레이더, 포구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도플러레이더예요. 포구를 떠나는 탄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오늘 이제 쏘는 저 탄약 같은 경우에는 포구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오늘 사용하는 탄은 155mm 항력 감소 고폭탄. 여기에서 시험하는 시험탄들은 화약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죠. 내부에 석고를 충전한 비활성탄이 되겠습니다. 비활성탄. 그래서 K307 연습탄의 포구 속도가 약 920m/s. 현재 K9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탄약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장약도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오늘 시험에 사용되는 추진 장약은 6호 모듈 장약 K676이라는 추진 장약이 되겠습니다. K9 자주포에서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추진 장약이 우리 되겠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40km. 정말 가혹한 조건에서 가장 빨리 날아가는 포탄을 장착하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장약을 장착해서. 네네. 이야, 이거 오늘 귀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포구 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압력은 현재 측정하는 게이지가 두 종류의 게이지가 있는데요. 네네. 한 게이지는 게이지 안에 동구를 넣는 동구 게이지. 동구라고 하면 동으로 만든 이런. 네, 아, 네. 그리고 하나는 압력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IPG 게이지라고 피에조 게이지를 두 종류의 오늘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게이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느 게이지는 현재 측정실 내부에 이따 온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것도 온도 처리를 네네. 하는군요. 그럼 이따 설치할 저희가 여기 동구군요 이렇게 네네. 좀 여쭤보면서. 현재 11번 탄 이동 중. 제가 장전하겠습니다. 현재 11번 탄 장전 중. 하나, 둘, 이야! (11번) 탄 장약 삽입 준비 중. 장약 삽입 완료. 동구 게이지 삽입 중. 동구 게이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고정하고 있습니다.
마감탄 사격 준비 완료. 발사 5초 전. 지금 포강 내에 있는 동구 게이지를 빼기 위해서 사석을 이용해서 동구 게이지를 빼내겠습니다. 마감탄 쏘고 나서 다시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깊숙한 동구 게이지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장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소 9, 2, 1.5, 6. 확인. 포스트 수치가 지금 나온 거죠? 네, 금방 발사한 탄의 포구 속도가 921.56 메타/세크. 시험의 첫 네. 번째 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초탄이라고 하는데 네네. 포구 속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어떤 기준, 저 평균치에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딱 정상이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이 시험에 관해서는 4.6에서 4.7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분해된 게이지가 동구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지의 케이스가 되고요. 스프링, 압력을 받게 되는 실린더, 그리고 동구.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동구가 압력을 받게 되면 찌그러진 동구처럼 동구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육안으로 봐도 좀 보일 정도로 찌그러졌네요. 네, 최초의 네. 동구가 6mm 네. 찌그러지게 되면 이 찌그러진 정도를 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서 그 찌그러진 양을 가지고 압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피에조 게이지는 피에조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값으로서 시간대별 압력을 추이할 수도 있고, 저희는 기록할 때 이제 최고 피크치 값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압력이 48,884.11 나왔거든요. 표시된 건 여기 지금 방금 찍힌 최대 압력을, 여기 끝 피크선에 이제 최대 압력을 표시해 준 건데요. 이게 이제 피에조 게이지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압력량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지표.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말 남았습니다. 12번 마지막 탄 이동 중입니다. 현재 오늘 마감탄인 12번 탄까지 장전 완료하였습니다. 형 12번 분해 마감탄 사격 준비 완료. 발사 5초 전. 셋, 둘, 하나, 발사. 지금 요 시험장에 시험을 계속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이 혹시 있으시나요? 아무래도 시험장이 개장되고 첫 번째 했던 시험들, 아, 네. 그리고 현재 시험하고 있는 이 네. K9 자주포 포신에 대한 시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포신의 시험은 거의 하루에 한 포신에 대해서 시험이 다 끝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시험원들의 피로감,
그리고 시험에 대한 또 위험성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현재 제일 힘들고 기억에 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구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게 벌어질 법한 상황이 포신이 파열되거나 심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가 개발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시장에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이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한 좀 되면은 이 소형 조수차 후속 차량이 필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혹시 군에 계실 때도 혹시 운전병이나 뭐 이런 거 하시나요? 저 운전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5톤 군한차 있습니다. 오, 그거는 특수 차량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군대 계셨을 때 몰던 그 느낌하고. 군대 차는 그냥 깡통이죠, 깡통. 지금은 너무 전자돼 있고 너무 편하죠. 거의 자가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의 중량은 어느 정도가 돼요? 4.5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5톤. 풀 중량이 7톤. 그런데 최고 시속이 120km 정도 나올 거예요. 120. 밟으면. 밟으면.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 이게 사륜구동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예. 도로가 온몸에 힘이 가는데. 많이 올라가네요. 솔직히 앞에 잘 못 봤어요. 나 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냐. 여기 내려가는 거는 몇 %예요? 40%. 40%요. 야, 이게 뭐 이렇게 자주 경험하고 싶은 각도는 아니네요. 야. 내려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아.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뭐가. 얘는 그래도 나아요. 쟤 타면 진짜 이렇게 가요. 오.
아니 근데 확실히 아까만큼 몸에 힘이 더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도섭이 말 그대로 이제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예. 그 몇 센티미터까지 이게 저희가 갈 수가 있나요? 이야, 이거 앞에는 다 들어가는데요? 높이가.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기아 특수제품 기획팀의 김성윤 책임연구원이라고 그러고요. 신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아 특수차량연구실 특수 IPS 개발팀에 소속돼 있는 노정욱 책임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분수차량 IPS 요소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뒤에 아주 친숙한 차량이 요즘 야전 나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RCWS랄지 화기도 저기다 장착을 해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육군 기동 주력 장비로 이용하는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적재 하중이 1톤에서 2.9톤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는 차량은 기갑 수색차인데 G차랄지 정비 샷벤이랄지 통신차랄지 화생방차랄지 구급차랄지 다양한 계열차가 전개가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군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이 엔진이 S2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225마력의 50토크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배출가스는 유로5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최저 지상고가 400m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산악지형에 가장 최적화되어 가지고 개발이 된 군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연구원께서 애착을 갖고 연구를 하신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거에 또 주안점을 두고 이 차량을 연구를 하셨나요? 이 차를 처음 개발을 할 때 2011년도, 12년도만 했을 때도 이 차량의 컨셉은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륜 독립평가도 처음이었고 사륜 독립평가의 프레임 타입도 처음이었고 우리 군용 차량에 야지 기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생존성이라는 개념을 이 차가 처음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륜형 기동 장비 중에 방탄 차량 이 차가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넌플랫뿐만이 아니라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가요? 차륜형 기동 장비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약 지반이랄지 진흙길이랄지 이런 데서 차량이 구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을 해가지고 타이어 접지 면적을 넓혀줌으로 해서 구동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험로나 악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 기능이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공기압이 넣고 빠지고 하는 거군요. 네네. 상당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군용 차량에 어떤 새로운 이종표를 세웠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도섭을 네, 어느 정도까지 물 높이까지 이게 지금 커버가 가능할까요? 76cm는 가능합니다. 76cm 정도의 물 높이는 그냥 예. 지나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인테이크 라인이랄지 물에 잠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방수 사양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 시동 끄고 다시 켜고 다시 가고 재시동이 가능한 재시동 걸어서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방탄이라든지 화생방 방어 이런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자파 차단도 된다고요? 모든 군용 차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전자파를 내보내지도 않고 어떤 타 장비가 보내는 전자파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 개발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전자파 규제를 충족을 했습니다. 네.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방탄 키트를 착용을 했거든요. 방탄 키트라는 게 전시에만 운용이 되고 평시에는 운용이 안 되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방탄 키트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루프는 파편탄 우리 병사들의 생존을 가장 위협을 하는 게 지뢰나 폭탄이 터졌을 때거든 파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편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측면은 우리 적성 국가가 갖고 있는 주력 서총, 그다음에 지붕하고 바닥은 파편탄, 대인지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확실히 이제 소부대 전투력을 생존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동안에 야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피드백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차가 많이 이제 부대에 납품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당연히 어디가 고장이 잘 나고 피드백이 오고 하는 그런 것들 잘 축적해서 쌓아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이 나온다면은 이제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이제 그 부분이 취약점이구나라고 하면서 반영하려고 저희 연구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제 이 차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기풍 시험장에서 창문과 뭐 문 이런 데 향해서 엄청나게 총탄을 쏟아붓는데 안 뚫리더라고요. 예. 이게 수출용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량이 지금 어디에 수출이 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폴란드 가장 최근에 수출이 되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양산하면서 중동 지역이랄지 아프리카 지역이랄지 남미 지역이랄지 동남아 지역이랄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이런 차량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 현재도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라 수출되는 나라들의 기구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시험 평가도 따로 진행을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온도 조건인데 우리 한국군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은 온도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 조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냉각 성능 부분이랄지 공조장치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연료 계통이랄지 이런 윤활 계통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되는 국가마다 별도 특화된 사양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술 차량 연구 개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을 목표로 개발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이제 방호력 추세가 하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최신 대두되는 장비들에 비해서는 방호력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방호력이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또 추가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하시는지 살짝 뒷짐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방호력하고 기동성에 대한 충족입니다. 그렇죠. 이게 방호력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차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동성을 높이다고 보면은 차량이 한없이 커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호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은 중량이 올라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야지 기동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잘 절충을 시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행 컨셉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좀 받아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좀 융합하는 게 좀 필요한 단계시겠군요. 한 2030년도쯤 되면은 이 소형 전술차 후속 차량이 필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개발자가 개발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시장에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이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적절한 시점에 저희들은 개발을 해갖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최적화된 시점에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후속 모델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 엔진 독자 개발이라고 해서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의 국산화 과제, 개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미 개념 연구 수행은 마치셨어요. 개념 연구 수행은 마쳤고요. 3D 형상까지는 보통 잘 하진 않는데 했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7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요. 발전 연도 1680도 했는데 지금 이미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720도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계속 경쟁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 해요. 발전용에서 못 보던 거를 이제 또 항공용에서 보다 보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투기 엔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10,000파운드급 엔진 그 과제를 일단 따셨어요. 전체를 그럼 다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두산만? 일단 과제가 크게 전반기에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 시작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사실 상세 설계라고 하면 도면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험하는 그 과제, 메인 과제죠. 네,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되고요. 지금 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가 저희가 되나요? 1과제, 2과제, 3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과제가 고압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데 고압축인데 전체 레이아웃을 또 1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과제 같은 경우에 메인 블레이드 주조, 가공해서 제작하는 과제가 2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두산이 1과제, 2과제를 수행합니다.
거의 다 하시는 건데요, 이 정도면? 근데 조합축은 이제 3과제에서 수행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랄까요? 전체 레이아웃에 반영하고 2차 유로라고 하는 터빈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 2차 유로는 또 저희 쪽에 있죠. 2차 유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기가 흡입돼 가지고 메인 축을 따라서 쭉 가고 그게 이제 주유로고. 주유로고. 블레이드를 냉각시키려면 밖의 압력보다 높아야 얘가 냉각이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밖에 뜨거운 공기랑 고압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공급되는 게 압력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압축기 중간 단이나 후단에서 공기를 외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터빈 내부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로터 쪽을 이용해서 그걸 2차 유로라고 합니다. 그럼 코압축, 뭐 베인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것까지 다 두산에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만. 항공용하고 발전용하고 조금 설계 단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네, 그다음에 들어가고요. 제작이죠. 제작이죠. 하고. 제작, 조립, 시험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가는 거고요. 항공용은 조금 다른데 발전용 저희가 쓰는 용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제는 기본 설계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후반기에 상세 설계 들어가고. 전체에 대한 이제 그때는 아마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업체가 또 맡아서 이제 통으로 진행하겠죠. 네. 그래야 나중에 실증까지 가고 그렇죠. 개발이 될 테니까. 유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많이 알고 계시는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의 국산화 과제, 첨단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개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 이미 개념 연구 수행은 마치셨어요. 개념 연구 수행은 마쳤고요. 7개월 정도 걸렸는데 3D 형상까지는 보통 잘 하지는 않는데 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방사청에 가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임원분들한테 우리가 압축기 레이아웃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연소기, 터빈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 3D 형상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7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요.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역량을 더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도 있고요. 아, 발전용에서 이룩한 이런 역량들을 더 자랑하고 싶고 국산화의 꿈이 항공용에서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3D에 좀 담아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도 두산과 이제 이런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처음일 텐데 발전용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았던 회사라 역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그 발전용도 이제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해봤는데 아, 이런 부분은 좀 까다롭더라 뭐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소재 전공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모합금이라고 해서 인곳이라고 하는데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모합금을 사오는 데에서 해외에서 사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항공용으로 하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항공용으로 해서 연구용이다라고 하면 제약이 없는데 항공용 양산용이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막 쭉 만들 거다라고 하면 모합금을 못 가져옵니다. 아, 그 모합금까지도 수출 통제 품목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래서 소재 개발할 때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CMSS4 SLS라고 하는 2.5세대 모합금 개발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정밀 주조에 가기 전까지 개발해야 되는 게 인곳이라고 하는 모합금이 있고 라운드 바라고 해서 시편 주조하는 부분이 있고 탄연 형태의 슬라브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시편 주조 라운드 바는 개발 완료했고 슬라브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 모합금 개발에는 거의 한 70% 정도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아까 뭐 수출 통제 품목 얘기 잠깐 하셨지만 초고온 특성 원소인 레늄의 함량에 따라서 또 이 세대를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SX4 SLS라고 하는데 CMSX4는 자체는 이제 2세대입니다. 레늄 함량이 1세대가 0%, 2세대가 3%, 3세대가 5% 이상인데 CMSS4 SLS를 2.5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SLS라는 게 붙으면서 SLS가 이제 슈퍼 로우 설퍼거든요. 그러니까 황성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그 SLS가 안 붙은 CMSS4와 차이점이 황성분을 줄이면서 내산화성이 좋아졌고 크립 특성이 좋아졌고 LCF 로사이클 퍼티그 특성이 좋아졌습니다. 크릭 특성이 좋아졌던 건 크릭이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좋아져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2세대보다는 조금 높은 2.5세대라고. 아, 그럼 이게 점점 세대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이 레늄 진짜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더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가공이 가능하겠군요. 그 엔진 추력을 높이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엔진 추력을 높일 때 필요한 부분이죠. 발전연도 1680도 했는데 지금 이미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720도,
필요하지 않냐. 발전용에서요. 예. 왜냐면 계속 경쟁이기 때문에요. 경쟁사에서 해외 OEM사에서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 더 좋은 이렇게 입찰을 들어오면 네네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사내에서 이 발전용과 전투기용 혹은 뭐 이제 무인기용을 만들면서 서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발전용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기술들을 지금 사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은 이제 무인기용 엔진 설계도 반영하고 소재 특성도 반영하고 해서 또 설계하시고 시스템이나 노하우나 소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설계 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다른 거 공부하다 보니까 마하 3.3까지 가는 SR-71에 들어갔던 엔진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흡입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저 뒤로 나가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추력을 높이려면 공기 흡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뒤에 연료 분사와 애프터버닝까지 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진짜 다를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발전용을 하다가 항공용을 해보니까 발전용에서 보통 샥이 안 생기게끔 터빈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마하수가 샥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해요. 웃는 얼굴이라고 할까요? 발전용에서 못 보던 거를 이제 또 항공용에서 보다 보니까 도전을 받는 거죠. 설계에 대한 조건들 개발을 할 때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능 담당자가 각 컴포넌트에 대한 입구 조건, 출구 조건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구성품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데 도전을 받는 거죠. 와, 이 조건에서 이게 되게 해야 된다고? 이 목표를 이 효율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다들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즐기기까지 하면 이제는 뭐 내가 지금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데 다음 루프트까지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엔지니어로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발전용도 물론 이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혹은 뭐 이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제작을 하시겠지만 항공기나 이 무인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가망 인증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돼 있으신 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기본 설계 단계시긴 하지만 가망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설계, 제작, 시험에서 각 절차마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인증은 아니지만 저희도 제품에 대해서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면서 각 절차마다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기준을 다 만족했는지 점검할 사항들을 다 체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평가받는 게이트가 각 단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망 인증에 대해서는 단계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복잡하고 결국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지 크게 다른 점이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가망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인증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검증할 때 검증할 실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국내에 지금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저희도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설비라고 해서 부하를 소진시킬 수 있는 시험 설비가 필요한데 항공용 같은 경우에 이제 로드셀이 필요하고요. FSFL이라고 하는데요. Full Speed, Full Load라고 해서 전격 부하 시험 설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설비일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설비고요. 400메가와트 이상 시험을 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그냥 갖고 계시죠?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야, 얘의 한계치를 시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스피드는 정해져 있고요. 3600rpm. 3600rpm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어차피 발전용이니까 3600rpm으로 이제 일정하다고 하셨는데 전투기는 rpm이 좀 곱하기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조합축이랑 고합축이랑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훨씬 빠릅니다. 예, 훨씬 빠르잖아요. 기본 한 7, 8천 rpm은 돼야 이런 특성에 대한 어떤 설계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발전용 가스터빈이 효율 우선의 설계라고 하면 항공용은 무조건 무게당 추력비 때문에 어떻게 무게를 줄일 것이냐. 근데 무게를 줄이면서 수명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최적의 설계를, 형상 설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게 진짜 핵심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엔진 개발 사업을 하고 국방 사업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고고도 설비라든지 환경 시험 설비라든지 이런 큰 설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두산에서 만든 소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10년 넘게 시험을 하고 있대요. 크립 시험기가 제가 알기로 아시아에서는 우리 회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200대가 있고요. 10년 넘게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자력을
그리고 저희 이제 증기 터빈도 하고 있고 가스 터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되는 게 30년 이상, 그리고 증기 터빈이랑 가스 터빈 로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수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 정비 주기가 10년 그렇죠. 이상인 그래서 거예요. 10년 가는 동안 이 소재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이제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 MRO가 그냥 기본으로 깔리고 가는 거군요. 알아야 예. 저희가 또 제품에 대한 그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네. 가스터빈을 개발을 해서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서비스 사업으로도 돈을 벌거든요. LTSA라고 해서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 이런 네. 것들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 제품의 수명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렇죠. 그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그런 거의 바탕이 이제 이런 소재에 대한 시험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제일 좀 인상적인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셨다. 이 시스템이 무서운 게 무섭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놀란 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증 운전을 한다든지 엔진 시험을 해서 예상치 않았던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그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현재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가 발전사인데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해외 OEM사들은 연락했을 때 와서 뭐 문제 해결하러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해결하는 동안 다 천막 쳐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근데 저희는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가고 내 거니까. 예, 그리고 바로 내부 회의에서 원인 분석해서 우리가 설계했던 자료, 해석했던 자료 들고 가서 개발하는 사람 담당자로서 설명을 다 해주고 보는 앞에서 다 바로 수리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F35 샀는데 본인 못 열어보거든요. 추락을 했을 때도 아예 열어보질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니 마니 뭐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근데 지금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산의 설계 철학은 설계를 외주 주지 않는다. 설계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한다. 그래야만 내재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서 이제 나도 무인기 혹은 나중에 전투기 엔진까지 좀 해보겠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어떤 계획을 회사 차원에서나 이렇게 좀 갖고 계세요? 방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커싱하고자 하는 부분은 발전기에서 한 것처럼 무인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OEM사가 되겠다. 독자 모델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OEM사가 되겠다고 유인기 부분에서는 고온 부품, 설계, 제작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첨단 엔진에 참여를 해서 중복 투자를 좀 방지를 하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의 어떤 기술력, 역량을 발휘를 해서 항공 엔진, 유인기 엔진 국산화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이 추력을 더 얼마만큼 높일 것이냐,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도록 형상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계속 덧붙여 나가면 되는 부분. 일단 체계 업체와 이제 그런 논의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414와 같은 엔진급으로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엔진이 개발이 될 텐데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유효할지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무기를 이제 체계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체계가 더 커질 텐데 지금 이 추력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흡입기의 구조도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즈로 개발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더 큰 사이즈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이즈가 최적일지 일단 내부적으로 개념 설계를 할 때는 현재 들어가는 엔진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큰 추력을 갖는 엔진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력인지? F414보다 큽니다. 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중에 국산화, 엔진 국산화까지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본다. 팀장님 어떤 포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 팀장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높은 임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항공용을 시작을 해서 향후 10년 후의 먹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공용 가스터빈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출연 전부터 우리 보라매님들께서 지금 두산 엔진 사업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가스터빈 개발을 했는데 엔지니어의 이런 노고를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런 보내주시는 그런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한 회사의 팀장이지만 그 전에 이제 가스터빈 엔지니어로서 항공용도 독자 개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얘는 시작은 했다.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보통 철이 녹는 온도가 한 1400도 후반에서 1500도씨 초반이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1500도씨에서 견디는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후보 소재들을 놓고 특성을 다 평가를 해서 최적의 소재들을 선정을 하고 개발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이 얘기만 해도 오늘 사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럼 그 기술을 하나는 갖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이 헤럴드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항공연구소 항공소재연구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항공연구소에서 항공엔진 중에 소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손인수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이제 프로파일럿에서 한 2년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항공엔진 R&D 센터의 강석철 센터장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보라님들이 큰 좀 호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센터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은 제 상사, 바로 상사이시고 지금은 미래항공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이시고 그 아래 여러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중 하나 센터장이시고. 네, 맞습니다. 직속상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워낙 인기가 많은 영상이라서 저도 찾아서 두세 번 여러 번 돌려서 볼 정도로 너무 잘 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시작을 못해서 못했다. 왜 못 개발했느냐?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 시작에 대한 공감대가 워낙 잘 형성이 됐고, 일부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시작은 했다.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 그때 이제 당시에 보면 이미 그 무인기용 엔진은 개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KF-21에 들어가는 APU 엔진 또 이미 독자 개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KF-21에 들어가는 APU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 개발을 다 해서 지금 장착이 돼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다 네, 맞습니다. 돼서 시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는 좀 최적화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내년 양산 계약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지금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다니까, 시작이 무섭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제 APU 엔진은 그러면 시제기에 다 탑재가 돼서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업그레이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군요. 지금 시제기 세대는 부품 국산화가 한 40% 된 엔진을 납품을 해서 비행 시험을 한 뒤에 초도 양산 승인을 올해 받을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좀 업데이트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도 이제 연구소 사람들한테 확인도 해보니, 저희가 제작한 4, 5, 6호기 시제에 대해서 세대가 지금 시험 비행을 하는데 꼽혀서 지금 시험 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쌍발 엔진인데 쌍발 엔진 중에 두 개를 다 장착하지는 못하고 하나씩 교차로 해서 장착을 하고 있고, 시험 비행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제작 관련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라매님들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 항공 엔진의 구조,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공 엔진이란 뭐고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엔진은 아무래도 많은 힘을 가져야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을 해서 압축된 공기를 가지고 연소기에서 팽창을 시키게 됩니다. 열을 주면서 팽창을 시키게 되고, 그에 따른 힘이 나오면서 터빈을 돌려서 빠른 추력을 얻어서 날아가는 원리로 되어 있고, 안에 종류는 기본적으로 터보 제트,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이 나오는 터보 팬, 샤프트, 프롭 엔진들 이렇게 다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보 제트라는 압축기, 연소기, 터빈이라는 구조는
동일하고 이제 앞단에 팬을 붙이고 바이패스라는 제2의 공기 흐름을 만들어서 추력이라던가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하면 이제 그게 터보 팬 엔진이 되고 그 똑같은 터보제트 구조에 커다란 프로펠러를 붙이게 되면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앞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과 공기가 이제 뒤에 추진이 되는 그 흐름을 다르게 해서 그에 따른 힘이 발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터보 프롭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건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이 샤프트 축을 달아서 방향을 다르게 해서 양력을 얻는 형태로 되면 터보 샤프트 엔진이 되고 그래서 추력이라든가 힘이 많이 필요한 것들 특히나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고기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기동을 급격히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은 터보 팬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라든가 연료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터보 프롭과 샤프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정차헬기라든가 헬기들은 터보 샤프트나 프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친구 터보팬이 1번. 그러면 이 거꾸로 얘기하면 터보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최적화 부분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엔진들을 만들려면 특화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긴 합니다. 이제 지금 한화가 얘는 다 됐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도무기용 엔진이잖아요. 얘는 뭐 이미 전력화돼서 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과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터보팬과의 구분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는 유도무기 엔진을 많이 개발했었는데 유도무기 엔진이라는 거는 단수명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도무기는 한 번 쏘고 가서 맞으면 끝나잖아요. 얘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1회만 쓰면 되고 흔히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터보팬 무인교 엔진들은 장수명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뭐 이상의 이런 장수명적인 여러 회를 쓸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안에 견디는 소재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번을 견디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소재들의 신뢰성도 더 좋아야 되고 설계에 대한 신뢰성도 더욱더 좋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아가서 막 온갖 가혹한 조건들을 다 견디고 내려와서 딱 끄는 그게 한 번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명 엔진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확보한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한화에서 이 장수명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확보하셨나요? 저희는 2010년 중반 때부터 압축기, 연소기, 터빈을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이 코어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를 설계를 하고 기본적인 제작할 수 있는 역량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팬을 붙이게 되면 터보 팬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소재 분야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수명 엔진이 날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소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들을 시험 평가를 해야지 진짜 장수명 엔진에 적용을 할 수 있냐라는 이런 설계 기술들은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런 것들을 협력사들과 함께 제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단계 와 있고 제조 기술 이걸 이제 내가 그림은 잘 그렸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이 정도를 지금 막 하고 계시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마력까지 개발을 한 건가요? 저희가 터보팬 같은 경우는 저도 파운드 형태로 추력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5,000파운드급은 현재 개발을 아직 완료는 아니지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15,000파운드 이렇게 점차 추력들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강석철 소장님께서 인터뷰하셨을 때 100도씨를 높이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아, 네, 맞아요. 그런 네, 얘기 그런 있어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5,500파운드와 15,000파운드는 그 입고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적인 난이도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15,000파운드급을 개발을 하게 되면 개념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개념 연구. 네,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30년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이 얘기만 해도 오늘 사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터보 제트 엔진, 터보 팬 엔진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속도가 1분에 3만 회 이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1분에 3만 회라고 하면 60초라고 해도 수천 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 엔진들을 어떻게 잘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엔진들에 대해서 소재가 굉장히 잘 견딜 수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압축이 되다 보면 열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 열에 대한 그 내구성 이게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압축을 하다 보면 콜드 섹션과 핫 섹션이 나눠지게 되는데 콜드 섹션 같은 경우는 콜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0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콜드가 시원해 이게 아니라 핫 섹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엔진들이 1500도씨 섭씨로 1500도씨 정도 됩니다. 그걸 견뎌야 거기에 소재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철이 녹는 온도가 한 1400도 후반에서 1500도씨 초반이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1500도씨에서 견디는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속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냉각을 하게 되면 금속 자체의 온도는 그거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금속은 보통 한 저희가 1000도에서 1200도 정도 사이를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400도 정도의 온도는 냉각을 하는 구조의 설계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계와 소재가 기술이 잘 융합이 됐을 때 높은 온도에 설계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재 자체는 온도에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뭐 쉽게 깨질 수 있거나.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온에서의 굉장히 강도를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만 톡 대면 쉽게 깨지는 성질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고온에서 많이 견딜수록 그런 부분들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여러 후보 소재들을 놓고 그런 것들의 특성을 다 평가를 해서 최적의 소재들을 선정을 하고 개발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여쭌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이 첨단 엔진을 그럼 만들 때 필요한 소재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 부품 수 자체는 만여 개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여 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핵심되는 구성품만 보면 100여 개 이상이 되고 소재 종수도 많이 봤을 땐 60여 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중에서 10여 종 이상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올해부터 많은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거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장수명 엔진에 대해서 개발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 수준에서는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는 많은 성과가 나오는 걸로.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얘 하나는 됐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야, 그럼 이제 50여 개 나머지 계속 추진을 하셔야겠네요. 네,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재 종수 자체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보안 사항이 조금 있어서 종수 자체를 전체 다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타이타늄 소재 10종류, 니켈 소재 30종류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엔진을 보면 다양한 온도 조건들이 있고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력 조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각 부위별, 부품별 소재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콜드 섹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전체 무게를 줄여야 날아가는데 유리하니까.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중이 낮은 타이타늄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핫섹션 같은 경우들은 니켈 기반의 이런 초내열 금속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켈이라던가 코발트 베이스를 소재를 써서 고온에서의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소재들을 쓰고 있고 말씀드렸던 최고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들은 니켈 기반의 단결정 소재라고 해서 결정이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결정으로 금속들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정이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잘 고온에서 깨지는 성질들이라던가 고온에서 견디는 성질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결정 소재들을 가장 고온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얘가 제일 어렵겠다는. 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싸고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하나는 갖고 있습니까? 설계적인 부분 기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적인 부분들은 저희 협력사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세요? 개발 중이고 일부들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공개드렸던 인코넬 718 이런 소재들도 포함되고요. 인코넬 718은 그러면 뭐하고 뭐의 합금인 거예요? 인코넬 718은 니켈 합금입니다. 인코넬 718 소재는 항공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일반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볼트너트로도 쓰이고 있고요. 발전용 가스터빈에도 쓰고 있고 조선소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넬 718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 항공용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품질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 모든 곳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항공용이랑 일반 산업용하고는 다른 기본적으로 항공용이라고 하면 날아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재 안에 깨끗함 정도가 다릅니다. 결함에 대해서 결함 사이즈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주냐라고 하는데 일반 산업품들은 결함이 안에 3mm 정도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항공용 같은 경우는 1mm도 안 되고 0.4mm, 0.6mm 정도로 인정을 해줘서 안에 깨끗한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 이외에도 제작을 하는 추적 관리 프로세스가 완전 다릅니다. 항공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때 작업한 사람이 누구고 뭐 그때 관리는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그 작업한 사람도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니까 신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뢰성이 나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항공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경량화가 필수입니다. 결국에는 제 살들을 깎아서 가장 얇게 만들어야지 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반 산업품들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 계수를 곱해서 원래 얘가 1mm 두께만 가져도 되는데 10mm, 20mm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항공용은 그게 정말 1mm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천의 시험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를 뽑아서 경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조건들을 다 고지고대로 지켜가면서 만들어야 가장 효율이 높은 항공용 엔진이 되는 거군요. 그럼 얼마 안에 이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선진사 수준의 소재들이 가능한 것은 27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2년 반. 네,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좀 듣고 싶었어요. 1500도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압금을 사실은 이제 개발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TIT 1800K급 내열압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구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개발 역량이 높기 때문에 하나도 그렇고 관련된 뭐 한국재료연구원 각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레시피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만드는 방법도 단조냐, 주조냐, 뭐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저희가 부품의 특징들을 보고 강도가 필요하고 신뢰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면 단조라는 부분을